10년 안에 다 폐선된다. 2, 3만 대가. 그게 어디로 온다? 대한민국으로 온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대체 뭘 사야 할지 전혀 갈피를 못 잡는 분들,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자, 다시 도대체 뭘 사야 할지 전혀 갈피를 못 잡는 분들을 위한 검색식도 필요 없는 종목 선정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다 얘기하는 건 아니고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시장을 이기는 바로 그 종목. 제목이 섹시하다, 그죠? 시장을 이기는 종목을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시간,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자, 지루한 하락과 횡보. 여러분, 시장이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한다면야 종목 선정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지수가 상승하는 날은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몇몇 이 예외를 제외하고는 지수 내에 대다수의 종목들이 상승을 하죠. 정확하게 말하면 대다수의 종목들이 상승을 하니까 지수가 오르는 거죠. 그죠? 여하튼 문제는 이제 지수가 이렇게 상승할 때는 뭐 대다수의 종목들이 다 상승을 하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사건 상관없다 이거죠. 아무나 사도 뭐 대충 다 오르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하거나 횡보를 할 때, 요때 발생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자, 지수가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아까 상승할 때와 정반대겠죠. 지수가 하락한다는 거는 시장의 대다수의 종목들이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됩니다. 대다수의 종목들이 하락을 해요. 대다수의 종목이 하락을 하니까 지수가 하락을 하는 거죠. 아니면 하락은 아니더라도 시장이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응축을 하면, 횡보를 하면, 이러면은 다수의 종목들이 거의 정체를 하게 됩니다. 다수의 종목들이 정체를 하니까 지수도 횡보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면 지수가 이렇게 횡보를 하거나 지수가 하락을 할 때, 이때 이 와중에 분명히 상승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이렇게 주식의 전문가들이라고 불리는 증권 방송 나오시는 그런 분들이 한 번씩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종목 장세에 들어갔다. 요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종목 장세가 뭐냐면, 거의 횡보나 아니면은 하락, 약한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응축 구간에서 몇몇 종목들만 이렇게 상승을 한다. 요런 장세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지수가 횡보를 하거나 하락을 할 때도 몇몇 특정 종목들은 분명히 상승하는 애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주식을 하다 보면은 그런 거 발견을 한 적이 많을 거예요. 와,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와, 이 와중에 이거는 이게 계속 오르네? 라는 종목들이 있죠. 그러니까 시장은 하락을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 이겁니다. 내가 산 종목도 미친듯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김대리가 산 종목도 하락을 하고, 박 과장이 산 종목도 하락을 하고, 최 차장도 하락을 하는데, 신기하게도 이 부장님이 산 종목만 오른다 이겁니다. 그럼 왜 이 부장님이 산 종목은 왜 오르느냐?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느냐? 우리가 그거를 알면, 그러니까 나도 떨어지고 김대리, 박 과장, 최 차장 다 떨어지는데 부장님만 오른단 말이에요. 사면 그러면 이 부장님이 어떤 걸 사는지 그거를 알고 있으면, 그러면은 시장을 이기는 특정 종목을 찾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왜 특정 종목은 오르느냐? 지수가 횡보를 하고 시장이 하락을 하는데 도대체 왜 부장님이 산 종목만 오르냐?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번 강의에서. 아시겠죠? 다음 장 봅시다. 여러분, 투자라는 게 그런 거죠. 정말
수도 없이, 정말 수도 없이 많은 투자 대상이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아요. 이 코스피 코스닥만 해도 거의 2,500개가 넘어가죠. 거기에다가 뭐 ETF도 있고, 또 뭐 은행에서 있는 뭐 ELS, 또 ELD 뭐 이런 것도 있고, 파생상품들 엄청 많고, 그 다음에 미국장도 있고, 선물시장도 있고, 그죠? 그렇게 많은 투자 대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어떤 거에 투자를 할 것인가? 이렇게 많은,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렇게 많은 어떤 투자의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거에 내가 투자를 할 것인가? 그걸 선택하는 거지. 그리고 그거에 집중하는 거. 이 선택과 집중이 바로 투자의 본질인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시장이 상승할 때, 그러니까는 막 아무거나 사도 막 다 오를 때, 그럴 때는 사실 선택과 집중 이게 필요 없죠. 왜? 그냥 아무거나 사도 대충 다 오르잖아요. 그죠? 이런 시기를 겪어봤죠, 여러분들도. 근데 이건 투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돈 놓고 돈 먹기지. 그 중에서 뭐가 더 많이 올라갈 건가? 이걸 생각하는 거지. 근데 이 상승을 하는, 시장이 상승하는 구간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게 이 함정입니다. 폭발을 이렇게 해. 여기까지 폭발을 했어요. 이 폭발하는 기간은 예를 들어서 N일이다. 그러면 N일 동안 폭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응축은 N일 플러스 어마어마한 알파입니다. N일 플러스 어마어마한 알파. 폭발은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횡보는 이 정도야. 하락을 하더라도 이렇게 내려가요. 그죠? 그러니까 상승 구간이 길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 필요 없는, 아무거나 사도 되는 장세는 요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운 좋으면. 이런 운 좋은 구간이 거의 안 나타나죠. 최근에는 없었잖아요. 거의 1년 넘게. 1년 가까이 되게. 그죠? 계속 이렇게 하락하고 있잖아요, 지수가. 그러니까 상승 폭발의 기간은 짧고, 그 다음에 지루한 응축의 시간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 응축의 기간, 상승 폭발 이렇게 요만큼 짧은데 응축이 이 기간 동안은 도대체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되는가? 이게 투자의 본질이다 이겁니다. 시장의 대부분은 이 응축 구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상승 폭발은 짧기 때문에 요 아무거나 사도 되는 이 구간은 사실 우리가 몇 번 접해보기도 힘들고, 그리고 미친 듯한 상승이 일어나네, 이제 사볼까 하면 거기가 고점일 때도 많고, 요런 데서는 우리가 사실 미리 사놓은 게 오르는 거 아닌 이상 정확한 타이밍을 제스처하기 힘들지. 그럼 대부분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횡보나 하락에서 주식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횡보에서 하게 되지. 그럼 이 횡보를 할 때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가? 어떤 종목을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가? 이게 투자의 본질이다 이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자, 생각을 해봅시다. A라는 회사가 있어. 이 회사가 돈이 많아. 현금 막 사내 유보금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럼 이 회사는 프로젝트 1, 프로젝트 2, 프로젝트 3, 프로젝트 4, 프로젝트 5 요런 많은 프로젝트들을 전부 다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왜? 현금이 많으니까. 그 중에서 한 개 내지 두 개가 이렇게 성공을 하면 여기에 투자된 금액을 전부 다 회수하고도 영업이익이 남는다는 확신이 들면 이 5개의 프로젝트 모조리 다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거지. A라는 회사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B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B는 돈이 없어. 돈이 정말 없어. 찢어지기 가난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A 회사처럼 프로젝트를 5개, 6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하나당 예를 들어서 돈이 C만큼 들어가야 된다. 돈이 C만큼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A 회사는 현금이 많으니까 다 C만큼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프로젝트들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반면에 B 회사는 찢어지기 가능하기 때문에 C만큼의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C만큼 돈이 못 들어가는 거지. C 마이너 아니면 C2 마이너 요렇게 적은 돈이 들어가게 되니까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요만큼 돈이 다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게 성공할까 말까 하는데, 돈이 요만큼밖에 안 들어가면 어중간하게 시도했다가 다 개박살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돈이 없는 이 B 회사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프로젝트에 올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금이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시장이 계속 상승을 할 때는 그럼 어떤 종목을 사든지 간에 전체 종목 중에서 대다수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데 시장의 횡보가 길어지거나 하락을 할 때는 투자자들이 아무거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떨어지는 게 많기 때문에 이 횡보가 길어지면 오르는 거가 절반, 떨어지는 것도 절반. 시장이 하락할 때는 오르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1000개, 내리는 건 1500개. 시장이 급락하면 오르는 건 200개. 막 내리는 거는 뭐 2300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무거나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횡보를 하거나 시장이 하락을 할 때는 자금이 특정 종목군에 모이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B기업이 어떤 프로젝트 하나 내지 두 개의 모든 자금을 몰빵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시장도 상승을 할 때는 사람들이 아무거나 사도 되기 때문에 돈이 분산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상승하는 효과가 납니다. 근데 시장이 횡보하거나 시장이 하락할 때는 특정 종목군에 돈이 몰리게 됩니다. 왜?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 전부 다 아무나 살 수가 없거든. 그래서 서로 눈치 보고 돈이 몰리는데 또 그렇게 매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몇몇 종목군만 수요가 많아지고 그러면은 시장에 돈을 한계가 있는데 시장이 횡보를 하거나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이 돈이 몇몇 종목군에 몰리면 나머지 종목군들은 돈이 안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떨어지지. 그러니까 시장 전체는 떨어지게 되지만 이 특정 종목군들은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이 종목들이 바로 부장님이 산 종목들이다. 아시겠죠? 그럼 이 특정 종목군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가? 이 선택하는 방법이 뭔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제가 예를 좀 들 겁니다. 좀 길게 예를 좀 들 건데 요거는 물론 제 생각이긴 해요. 그러니까 저도 뉴스나 이런 거를 보고 제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 조금 파악을 한 내용이긴 한데 근데 문제는 이게 단기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 장기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그렇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요거를 뭐 여러분들이 뭐 매수를 하거나 이런 거는 그렇게 아름답진 않고 그냥 재미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거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하느냐에 대해서 예시를 드리는 겁니다. 자, 저는 조선업의 슈퍼 사이클이 도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선업 기업을 매수한다. 요건 옳다, 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조선업에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2000년 초반에 대한민국 조선업종이 진짜 미친 듯이 상승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역사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미친 듯한 상승을 했어요.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2002년, 2003년, 2004년 그때쯤부터 시작해가지고 2007년, 8년까지 한 4년 내지 5년에 걸친 길게는 6년에 걸친 미친 듯한 상승. 여러분들 차트 한번 찾아보세요. 뭐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뭐 그때 당시에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그런 차트들의 2000년도 초반의 차트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올랐는지. 말도 안 되게 진짜 미친 듯이 올랐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이 엄청난 경제 성장을 하던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2001년도인가 2002년도인가 그때쯤에 WTO에 가입을 해요. 이제 세계무역기구에 가입을 했으니까 중국도 글로벌 무역에 발을 담근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는 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싸다? 인건비가 미친 듯이 싸다. 인건비가 싸면 자, 전 세계가 이렇게 있는데 뭐 이렇게 있다고 쳐요. 이렇게 있는데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인건비가 너무 싼 거야. 이 인구가 너무 많아서.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미국이 이렇게 있는데 미국에서 원래 생산을 하고 미국에서 공장을 만들어서 생산을 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근데 기업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여기서 만드나 어차피 우린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인이 만드는 거나 중국인이 만드는 거나 똑같은 품질의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데, 근데 굳이 미국에서 비싼 인건비를 주고 공장을 돌릴 필요가 없는 거죠. 기업은 제1목표, 2목표, 3목표, 4목표 전부 다 이윤 창출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들어가는 돈을 적게 줄일수록 이윤이 커지기 때문에, 이익이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에 있는 공장이 중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캐나다에 있는 공장도 중국으로 가게 되고, 유럽에 있는 공장들도 중국으로 가게 되고, 심지어 옆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공장들도 중국에 가게 됩니다. 이게 2000년 초반의 어떤 모습이에요. 전 세계의 기업들이 중국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인구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값싼 인건비로 전 세계의 공장이 되는 거지. 2000년 초가 그랬어요. 그래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했고, 근데 그러면은 중국에서 이 물량들이 이제 생산이 될 거 아니에요. 저렴한 인건비로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일로 들어와서 여기서 물건을 생산했으니까. 근데 이 물량들이 다시 전 세계로 다시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응? 그리고 잘 보세요. 중국이 이렇게 있어. 원래는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생산하는 기업들은 미국에서 생산하고, 대한민국 생산하는 기업들은 대한민국 생산하고, 유럽에서 생산하고, 뭐 아시아에서 생산하고, 아프리카에서 생산하고, 뭐 이렇게 됐다고 쳐요. 응? 남미에서 생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수출 수입을 했는데, 자, 모든 기업,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중국 인건비가 싸니까 일로 다 들어갔죠? 그러면 여기서 세계 공장 역할을 하죠? 그럼 여기서 뭘 갖고 만들어? 원자재 갖고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원자재는 어디 있어요? 결국 또 여기 있거든. 그죠? 그럼 원자재가 다 중국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원자재를 뭘로 옮겨? 배로 옮긴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국에서 물건이 만들어졌어요. 그게 이제 1차 생산물, 2차 생산물, 완성품,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또 어디로 가야 돼? 전 세계로 다시 나가야지. 여기서 만들었으니까. 그럼 뭐다? 이것도 뭘로 옮긴다? 배로 옮긴다는 거예요. 올 때도 배, 갈 때도 배, 이렇게 해도 중국의 인건비가 워낙 싸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득이었다는 거예요. 2000년 초반이 이런 상태였어요. 전 세계 글로벌 경제가. 그러니까 중국의 모든 기업들이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생산을 해버리니까 왔다 갔다 원자재랑 그 다음에 완성품들이 오고 가야 되기 때문에 세계 무역량이 급증했다 이겁니다. 이때, 이 시기에. 이 물동량을 옮기기 위해서 전 세계의 이제 선주들이 미친듯이 발주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당시에 조선업은 대한민국이 뭐 넘버원이었습니다. 중국은 그때 조선에 대해서는 아직 대한민국을 따라가려면 전혀 멀었었고, 미국은 완전 지고 있었어요. 일본은 완전 조선업이 지고 있었는데, 조선업이 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일본이라는 기업은요, 곤조가 있어요, 얘들은. 그 선주가 만들어달라는 대로 안 만들어줍니다, 얘들은. 자기들의 어떤 그 프라이드가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선주들이 요구하는 것들 있죠. 근데 그 요구하는 것들이 대한민국은 잘 만들거든. 만들어주거든. 그러니까 선주들이 왜 그리고 일본은 비싸단 말이야. 대한민국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다 몰리는 거예요. 근데 기술은 일본에 비해서 전혀 뒤지지 않아. 오히려 대한민국이 더 뛰어나. 일본은 지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일본은 지금 선진국도 아니죠, 사실. 1990년대랑 현재랑 월급이 똑같거든. 우리나라가 구매력 기준으로는 일본을 뛰어넘었어요. 일본은 선진국 아닙니다. 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일본도 대한민국한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조선업 최고 수준이었기 때문에 조선업이 날아갔던 겁니다. 몇 년 동안에. 그때 당시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거제나 울산 같은 경우에는요, 개도 돈을 물고 다닌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2000년 초예요. 2002년, 3년, 4년. 제가 왜 기억하느냐? 그때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거든. 대학생 때였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진짜 조선 쪽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자, 그래서 2000년 초반에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한 수주를 받고 배를 만들고 초반부터 해가지고 발주를 했어요. 조선업은 미친듯이 상승을 했고, 성장을 했고. 자, 그런 일이 있은으로부터 지금 이제 20년이 흘렀습니다. 20년이 지났죠.
20년이 흘렀어요. 그게 이제 20년 전의 이야기죠. 자, 제가 이제 이 20년 전의 이야기를 왜 하느냐. 자, 여러분들, 네이버에 선박 수명, 선박 수명, 이렇게 쳐보시면, 자, 요렇게 적혀 있어요. 선박의 건조부터 시작하여 제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때까지의 기간. 그러니까 수명이죠. 선박의 수명. 선박의 수명은 보통 20년에서 30년 정도로 한다. 수명을 다 한다. 그래서 해운 시장에서는 관례적으로 5년 이내를 신선, 그 다음에 20년 이내를 중고선, 20년 이상을 노후선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선령이 증가할수록 철판의 두께는 얇아지고 연료의 소모량이 많아지며 기기의 고장이 잦아지는 등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일반적으로 30년 이상이 되면 폐선시킨다 이래요. 폐선시킨대요. 자, 여기 네이버에서는 30년 이상이면 폐선시킨다고 하지만 사실은 한 25년 지나면 거의 다 폐선을 시킨답니다. 왜냐면 새로 발주해서 그 새로운 선박으로 사업을 하는 게 이 26년, 27년, 25년 넘어간 배를 유지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경제적으로 향후를 생각하면 더 경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25년이 지나면 폐선을 시킨다. 그래서 선박의 수명은 이제 한 25년에서 30년 정도 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몇 년도라 그랬죠? 2000년 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난 거죠. 22년이고 그때가 2002년이라고 치면 딱 20년이 지났습니다. 슬슬 배가 20년 이상 노후선이 다 됐다는 거예요. 전 세계의 배들이. 그때 대한민국이 다 만들었거든. 자, 여기에다가 조선업은 이제 또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모르시겠지만 2020년에 조선업계에서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유엔 산하의 해사기구인 IMO라고 있어요. 여기가 2020년 1월 1일부터 전 세계의 선박에 사용되는 이 연료의 황 함유량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규제가 들어간 거죠. 근데 이 규제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새로 건조되는 이 신선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전 세계 바다를 돌아다니고 있는 모든 선박에 대한 규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모든 배들은 이 선박의 연료로 사용되는 그러니까 선박에 사용되는 연료의 황 함유량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안 줄이면 이제 못 돌아다닙니다. 유엔사나 IMO에서 이렇게 규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선주들이 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아니면 해결을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해야겠죠. 돈 많은 선주들은 어차피 지금 쓰고 있는 선박들이 지금 몇 년 됐다? 20년이 지금 이제 다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폐선을 시키고 그 다음에 LNG로 갈아타면 됩니다. 돈 많은 선주들은. 그죠? 근데 이 돈 많은 선주사들 말고 그 밑에 선사들, 하부 선사들, 이런 가난한 선사들은 당장 발주할 자금이 없어요. 배 하나 발주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자금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수많은 이 돈 많은 몇몇 선주들 말고 수많은 이 하위 선사들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의 선택권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스크러버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매연 저감 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황 저감 장치, 연료에 있는 황을 저감시키는 저감 장치를 다는 거고, 한 가지는 첫 번째는 스크러버라는 황 저감 장치를 설치를 해버리는 거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이제 기존에 쓰던 이제 연료가 벙커 CU예요. 벙커 CU인데 이거를 저항유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이 적게 드는 기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선사들이 뭐를 선택했느냐? 이 스크러버를 선택했습니다. 스크러버는 보통 한 70억 정도면은 설치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다수의 이 하위 선사들이
스크러버를 이제 설치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 스크러버라는 거는 이게 개방형이 있고 이게 폐쇄형이 있습니다. 개방형은 이제 어떤 원리냐면 그 바닷물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그 황산화물을 그 연료를 이제 때우고 나면 이제 황산화물이 생기는데 그 황산화물을 이 바닷물로 희석을 시켜서 다시 바다에 방출하는 그게 개방형이고, 그 다음에 이 폐쇄형은 똑같이 바닷물로 황산화물을 희석을 하는데 개방형은 바다에 바로 버린다면 이 폐쇄형은 바다에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배 안에 있는 탱크에다가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다가 버릴 수 있게. 그러니까 다시 자 스크러버라는 그 황저감 장치를 선사들이 다 자기 배에다가 다 설치를 했는데 이게 개방형이 있고 폐쇄형이 있다. 근데 개방형은 바닷물로 이 황산화물을 씻어가지고 다시 바다에 방출을 하는 거고, 폐쇄형은 그 방출을 하진 않고 바닷물로 씻어내는 건 똑같지만 방출하지 않고 그거를 탱크에다가 저장을 했다가 안전한 곳에 버릴 수 있게 한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방식이 다른데 바다에 버리는 개방형 스크러버는 한 60에서 한 80억 정도 했고, 그 다음에 폐쇄형 스크러버는 150억 이상이 듭니다. 150억. 가격이 2배 이상 차이 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제가 말하는 건 상대적 가난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돈이 많은 선사들 말고 그 밑에 하위 선사들, 상대적으로 가난한 하위 선사들은 이 개방형 스크러버를 다 장착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IMO의 규제를 이제 넘어가는 듯 했어요. 2020년 초에. 근데 최근에 문제가 좀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스크러버를 설치를 했던 그 배들에게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 여러분들 거의 다 개방형으로 달았다 그랬죠? 개방형 스크러버를 달았는데 여기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바닷물로 황산화물을 희석시킨 다음에 그걸 다시 바다에 버린다. 바다에 방류한다 그랬죠? 이 개방형이라 그랬어요. 자, 수많은 국가들이 자신의 이 항구에 개방형 스크러버를 설치한 선박들의 입항을 금지를 시켜요. 자, 다시 대부분의 항구들, 각 국가들의 대부분의 항구들이 개방형 스크러버가 달려있는 배들은 들어오지 마세요. 오지 마. 니네 오지 마. 이렇게 한 겁니다. 입항 금지를 시킵니다. 왜? 자, 자기네 앞바다에서 황 씻은 물을 다시 배출을 할 거니까. 버리고 갈 거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부산항에 저기 러시아 배가 들어와가지고 부산항에서 그 황산화물을 씻은 바닷물을 다시 여기다가 다 방류를 하고 그러고 간다니까. 그런 배도 못 들어오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개방형 스크러버를 설치한 배들을 이제 입항 금지를 시키니까 이 배들이 이제 그때 당시 개방형 스크러버를 설치를 했던 배들이 이제 미치는 거지. 선사들이 미치는 거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벙커 CU에서 연료를 이제 저황유로 바꿉니다. 어쩔 수 없이. 처음부터 스크러버 설치 안 했으면 돈을 아꼈을 건데, 여튼간 이제 저항유로 바꿔요. 바꿨는데 이게 또 문제가 된 거예요. 저항유로 바꾸니까 엔진이 망가지는 거야. 안 그래도 건조한 지 지금 20년이 다 지났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2000년 초반에 다 건조된 거라 그랬죠? 근데 20년이 다 지난 낡은 고물 선박들인데 원래 쓰던 벙커 CU를 안 쓰고 이 저황유를 쓰니까 엔진이 마탱이가 가는 거야. 엔진 결함까지 일어나니까 선사들이 미치는 거지. 결국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신선을 발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의 뉴스를 보면 선박 해체 매각 시장이 1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LNG의 절대 강국인 대한민국으로 발주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컨테이너 선박이든 뭐 벌크 선박이든 탱커 선박이든 뭐 상관없이 전부 다 이제 LNG로 간다. 실제로 최근에 LNG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 노르웨이인가?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노르웨이인가 어디더라. 하여튼 거기가 전 세계 두 번째로 큰 항구가 있는데 그 항구에서 LNG 값이 엄청나게 폭등했다. 이유가 뭐다? LNG 선들이 돌아가지고 여기서 충전하고 나가니까. 이제 배는 벙커 CU를 못 쓰고 저항유를 못 쓴다니까요. 왜? 이거 황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황을 줄이라 그랬잖아요. 규제를. 이제 지구를 생각한다고요. 유엔이, IMO가 이제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LNG선을 쓸 수밖에 없다. LNG선은 대한민국이 압도적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전 세계의 해운사들이, 선사들이 어디다 발주를 한다? 대한민국에 발주를 한다는 거예요.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이 다시 온다는 겁니다. 물론 당장 오는 건 아니겠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현재 전 세계 바다에 돌아다니고 있는 중고 선박이 2에서 3만 척 정도 됩니다. 근데 요게 향후 10년 안에 다 폐선됩니다. 왜? 만들어진 지금 20년 됐거든. 최대 얼마? 30년. 근데 지금 IMO에서 규제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벙커 CU도 못 쓰고 저항유도 못 씁니다. 10년 안에 다 폐선된다. 2, 3만 대가. 그게 어디로 온다? 대한민국으로 온다. 왜? 벙커 CU 저항유를 못 쓴다니까? LNG를 쓴다. LNG선은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지금 조선업종이 최근에 상승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튼 너무 삼천포로 빠졌는데 이런 이슈가 있으면 그러면 조선업을 매수한다. 조선업의 슈퍼사이클 도래한다. 2000년에 대한민국에서 다 만들었는데 걔들 다 폐선하고 나면 결국엔 어디서 만든다? 또 대한민국에서 만든다. LNG선을. 슈퍼사이클이 온다. 이럴 때는 조선업을 매수한다. 참이다. 물론 당장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또 혹해가지고 또 샀다가 막 윤둥이가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이 도래한다 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뉴스 기사들이 그렇게 난다고 지금. 근데 바로 그렇게 될 거라. 물론 저도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은 안 하지만 아직 덜 올랐고 최근에 뭐 전고를 돌파한 조선주가 6개인가 밖에 안 돼요. 6개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건 있는데 그거를 한 방에 사서 뭐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라 저는 조금씩 모아가려고 향후 몇 년간 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튼간에 그렇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으면 조선업을 매수한다. 이거는 선택을 잘 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지금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종식이 눈앞이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온다고 칩시다. 자, 이런 뉴스가 막 나오고 있는데 마스크 생산 기업을 매수한다? 요거는 하면 안 되는 잘못된 선택이다. 그죠? 그렇겠죠? 자, 환율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환율이 계속 이렇게 떨어지다가 예를 들어서 이게 상승세로 이렇게 돌아섰어요.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다가 자, 이렇게 됐다. 이럴 때 외국인이 주포인 기업을 매수한다? 자살행위입니다. 자살행위예요. 왜? 환율이 앞으로 높아질 전망이면 외국인들은 전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율이 여기 1000원이다. 근데 여기 올라가서 여기 1500원이다. 그러면은 외국인은 달러를 버는 게 목적이죠. 그죠? 근데 자,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달러 예를 들어서 2000원이나 칩시다. 원달러 환율이. 그럼 1달러당 2000원이에요. 1달러당 2000원일 때 자, 외국인들이 들어옵니다. 그럼 외국인들이 예를 들어서 100달러를 가지고 들어왔다고 쳐요. 100달러를 대한민국 돈으로 바꾸겠죠. 그러면은 2002만 20만 원으로 바꾸겠죠. 그럼 20만 원 가지고 100달러 20만 원 가지고 주식을 샀어요. 근데 주식이 막 이렇게 뭐 오르거나 아니면 뭐 그냥 횡보했다고 칩시다. 근데 환율이 쭉 떨어졌어요. 처음에는 이 100달러 가지고 들어왔는데 지금 이제 1000원으로 떨어졌어요. 이제 환율이. 그럼 이 사람이 지금 20만 원 있잖아. 대한민국 돈 20만 원. 자, 주가가 그냥 횡보했다고 칩시다. 그대로 그냥 20만 원치 샀는데 20만 원 그대로야. 근데 환율이 1000원이니까 내가 이거를 다시 달러로 바꾸면 얼마를 받습니까? 200달러 받지. 자, 환율이 2000원에서 1000원 되니까 외국인들은 국내 주식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100달러가 200달러가 됐죠. 돈을 벌었다. 그죠? 그럼 뭐다? 외국인들은 환율이 떨어질 것 같으면 들어옵니다.
환율이 올라갈 것 같으면 도망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말 간단한 거예요. 근데 환율이 올라갈 것 같은데 외국인이 주포인 기업을 매수한다? 이거 자살행위죠. 잘못된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죠?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라고 이제 뉴스도 나오고 뭐 판단이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주력 산업인 철강 농업 관련주를 매수한다. 이거는 옳은 선택인 겁니다. 자, 왜? 실제로 여러분 네이버에 치면 다 나옵니다. 네이버에 우크라이나 산업이라고 치면 이렇게 나와요. 그 연간 곡물 수출량이 4천만 톤입니다. 이걸 상회하는데 이게 세계 2위예요.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별거 아닌 나라 같은데 그 곡물 수출량이 전 세계 2위라고요. 엄청난 나라입니다. 곡물 수출이. 근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폭격에 지금 뭐 생산이 됩니까? 안 되죠. 철강 마찬가지입니다. 철강 강국이에요. 우크라이나가. 이거 됩니까? 안 돼요. 그러면 당연히 전 세계 2위를 담당했던 4천만 톤 연간 곡물 수출량 4천만 톤이 없어졌잖아요. 이거를 이제 수출을 못해. 그러면은 전 세계에 이 우크라이나한테 4천만 톤만큼을 받아서 곡물을 사용했던 나라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안 주면 딴 데 사와야 되죠. 근데 전 세계 곡물 수출량의 2위를 담당하던 나라가 개박살이 났는데 어떻게 돼요? 곡물값이 미친 듯이 오르겠죠? 그죠? 그리고 또 더 많이 생산을 해야 되겠죠? 뭐가 오른다? 사료가 오르지. 사료도 오르고 농업 관련주도 오르고. 그래서 최근에 사료하고 농업 관련주가 다 오른 거예요. 여러분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다. 그러면은 바로 생각해야지. 러시아 산업, 우크라이나 산업 바로 검색해야지. 그래서 어디가 폭격이 됐다. 아, 지금 우크라이나가 막 폭격당하고 있다. 야, 그러면은 우크라이나가 폭격이 돼서 우크라이나가 정상적인 활동이, 정상적인 기능이 안 되면 전 세계적으로 뭐가 타격이 입지? 농업.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거를 매수를 해야지.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거거든요. 여러분들 전혀 모르지. 야, 무슨 사료가 왜 뛰어? 이러고 있지. 철강이 왜 뛰어? 이러고 있잖아, 여러분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만약에 그렇게 전망된다면, 이거는 옳은 선택이지. 철강 농업 관련주를 매수한다. 옳은 선택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판단을 해서 그에 맞는 뭐를 해야 된다? 선택을 해야 되고 집중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단순히 여러분들 뭐 호재 뉴스, 악재 뉴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시적인 시야를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근데 자, 이거를 우리가 하루 종일 뉴스만 보고 있다고 해서 판단이 됩니까? 사실 판단 안 되죠.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윤둥이니 진짜 웃기네. 야, 이미 농업 관련주, 사료 관련주, 조선업 관련주 이렇게 다 오르니까 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니가 미리부터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죠? 사실 이거는 저도 그래요. 하루 종일 뉴스만 보고 있다고 이게 판단이 되진 않아요. 안 됩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지. 아니, 누가 그걸 모르나? 할 줄 모르니까 못 하는 거지. 나도 그렇게 볼 수 있는 시야가 있으면 나도 그렇게 하지. 니처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가 된다 그러면 나도 내가 그게 나의 의식의 흐름이 그렇게 농업까지 곡물 수출량 이런 것까지 도달했다면 나도 그거 샀겠지. 야, 그거 내가 할 줄 모르니까 못 하는 거 아이가? 이렇게 말씀하실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저도 하루 종일 이 뉴스만 보고 있어도 사실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잽도 안 돼요. 제가 뉴스를 하루 종일 봐도 전 세계 돌아가는 거에 제가 한 10만 분의 1, 100만 분의 1은 알려나? 나머지는 다 모릅니다. 근데 여긴 어디다? 윰둥이TV라는 거죠. 이거를 정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뉴스를 안 봐도 돼. 뉴스를 안 보고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 정말 쉬운 방법, 이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요 방법을 여러분들이 습득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10분 내지 20분 정도면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습득할 수 있어요.
이 방법을 습득하고 나서 뉴스를 검색해 봐도 늦지 않는 그런 엄청난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쉬운. 자, 다시 여기가 어디라고요? 윰둥이 TV입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어떤 채널이다? 원리가 있는 채널이다. 왜가 있는 채널이다. 그리고 솔루션이 있는 채널이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뉴스 하루 종일 본다고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업황, 작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몰라도 됩니다. 제가 알려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을 뭐 알파라고 칩시다. 그럼 이 알파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10분에서 20분이면 가능하고, 이 알파를 가지고 뉴스를 검색을 해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데 늦지 않다. 늦지 않다. 아시겠죠? 자, 그게 뭐냐?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어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자요. 안녕.